뭔가 만나고 나면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 자기가 어떤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압박감을 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전화를 해대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은근히 갑질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뭔가 만나고 나면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 대놓고 막 버럭하진 않아.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찜찜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겠지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근한 갑질의 패턴들,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패턴들은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으로 갑질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압박감을 주면서 사람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계속 체크를 하고 전화를 해대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부탁을 하면 연락이 잘 안 돼. 보통은 빨리빨리 보다가 내가 무슨 부탁하는 문구를 남기면 막 6시간 뒤에 카톡에 답이 와요. 은근히 시간으로 갑질하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너는 대응을 해야 되고 나는 네가 원할 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이 은연 속에 계속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화로 갑질하는 패턴이죠. 기본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요. 그리고 내 말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냥 뚝뚝 끊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 몇 해 전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거의 뭐 1년, 2년 연락이 없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그리고 갑자기 또 전화를 끊고 다시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대화로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패턴들이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바로 연결의 대화가 아니고 단절의 대화이죠. 세 번째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로 갑질을 합니다. 내 인간관계 중에서 이 알짜인 것 같은 사람들만 뽑아서 같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꼭 나도 저녁 자리 같이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은근히 그 사람이랑 같이 우리 골프 치러 갈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알짜 인맥들과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기회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본인의 인맥들은 절대로 나누어서 함께 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관계로서 갑질하는 유형들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정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하나도 배려를 하지 않고 지 감정만 드러내고 지 서운한 부분만, 자기 서운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서운한 부분들, 나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유형들이 대표적인 유형들인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물질적인 갑질이죠. 내가 좋은 건 탐을 내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다가 싫은 것은 이거 너 해 하고 막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건으로 은근히 갑질을 하는, 선물도 그냥 내가 받으면 좋을 것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하기에 하고 싶은 걸 선물하고, 그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들이 발견되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은근한 그런 무시하는 패턴들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발견이 될 텐데요. 조용하게 남들을 조종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서 은근한 쾌감을 느끼고 희열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티가 많이 나게 그러지는 않고 은근하게 그런 행동과 플레이들을 즐기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보면 그렇게 막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유형은 아니에요. 만약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확실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침묵의 조종자들은 그렇지 못한 건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은근히 조종하고 타인이 나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승리감을 맛보는 유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패턴들은 사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한마디로 조종해도 되는 대상, 입맛대로 해도 되는 대상,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절대로 동급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본 이런 관계의 유형들은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사실 귀책 사유가 제로인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본인이 그런 상태를 스스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본인이 하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은근히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자처하는 패턴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패턴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들은 숨은 조종자가 되어서 나를 은근히 조종하면서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것일까? 즉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패턴들을 한 3-4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의리야. 내 마음속에서도 의리예요. 그래, 걔가 더 잘났지. 나는 못났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나도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수평적으로 바라봐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색깔과 자기의 기준이 없어서 항상 타인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패턴들이 대부분 휘둘리기 쉬운 패턴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 쟤는 항상 우유부단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개척해 나가면서 나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왜? 내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타자가 달라질 뿐이지 누가 와도 본인은 또 의존하게 되고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 의존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A와 B가 연인 관계든 동료 관계든 친구 관계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을 넘었어.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그걸 용인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물쩍 넘어가요.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 기준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평소에 행동과 반응 자체가 상대방이 뭐 조금만 하면 움찔움찔하고 놀래고 피하고 그리고 풀이 죽고 얼쩔 줄 몰라 하고 그죠?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반응을 드러내는 그런 유형들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조종하기 딱 좋은 캐릭터예요. 내가 어떤 것만 해도 어쩔 줄을 몰라 하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동들이 너무 재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 중에 한 개에 본인이 해당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는 내가 그런 조종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은근히 갑질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이걸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들의 심리 상태는 뭐예요? 내가 얘를 조종할 수 있고 입맛대로 해도 얘는 어쩔 줄을 몰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설로 움직이는데 할 때마다 실제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선을 넘어도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그 가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그렇게 해도 돼. 얘는 완벽하게 조종을 해도 좋구나. 오히려 얘가 그걸 원하는구나 까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조종은 점점 더 노골적이게 바뀝니다. 은근한 조종에서 노골적인 조종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갑질도 은근한 갑질에서 이제는 왜? 이게 가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노골적으로 수위를 높여서 갑질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그때부터는 점점 더 그 갑질의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갑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정 부분 내가 유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마다 내가 파르르 떨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조종을 할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일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저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반응 중에 한 개는 그 타격감을 없애야 됩니다.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재미가 없어. 왜 이래? 가설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반응하고, 요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고, 요렇게 하면 실망하고, 요렇게 하면 풀이 죽고 라고 가설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 타격감이 한 개도 없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반응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당황할 수 있어.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서 타격감을 없애고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1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침묵이라는 키를 쓰시는 것도 아주 강력한 표현법입니다. 상대방이 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또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침묵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이 5초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마이크가 5초만 비어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 뭐지? 왜 반응이 없지? 생각하면서 움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미 나의 그런 대응 방식이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무반응, 침묵의 반응을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반응 상태가 있어야만 이 사람이 인지하는 그런 상대방의 캐릭터라면 그때부터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say no를 해야 돼요. say no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것이고 나는 이 기준을 넘으면 say no를 할 것이다라는 기준부터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또 휘둘린단 말이죠. 이걸 해도 괜찮고 얘는 이걸 해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 기준을 넘으면 say no를 단호하게 하겠다.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no를 할 때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상대방이 no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no를 해야 되고 단호하게 no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컴플렉스다? 그게 바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거절을 하거나 내가 say no를 하면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나와의 상대방의 관계가 끊기거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본인의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절대로 단호하게 no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이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조종과 피조종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결코 나에게 이 관계가 좋을 것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내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노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그때부터는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를 할 때의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결국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내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내가 단호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내가 단호한 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만 내가 진짜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에 내 마음속이 사실 굉장히 흔들리고요. 그리고 연약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시간과 노력을 내주면 자신의 가치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모종의 습관과 패턴이 생겨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한 마음이나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으며 이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존중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나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은근히 나를 돌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 상사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를 돌려까고 있는 상사. 두 번째는 나만 돌려까고 있는 상사. 1번이면 여러분들 사실은 별로 답이 없어요. 진짜 이상한 놈한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직을 한다거나 팀을 바꾸거나, 그죠? 두 번째 유형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 밉보이거나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은근한 갑질을 유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에서도 어떤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가 집요하게 나한테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그것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끊어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패턴 중에 한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께서 갑질을 은근히 유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크게 보면 부정과 긍정의 반응으로 두 가지의 패턴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무대응 또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 상대방의 그 은근한 조종의 쾌감을 잘라버리는 거,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가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 두 번째는 적극적인 형태로 대응해서 선을 넘었고 이건 갑질일 수 있고 내가 몹시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말로써 표현하는 경우, 그죠?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패턴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1대1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응할 자신이 없다면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는 SOS를 칠 수 있는 제3자를 빨리 찾아야 되고 내 편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침묵 아니면 원온원으로 만났을 때 내가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이 상사가 너무 어렵고 사실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이 계속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제3자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상사의 상사일 수도 있고 상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 신뢰관계가 높아서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중간 관리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현명하게 나의 지금 불편함과 나의 지금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신에게 가르침을 갈구하는 가난한 복서 힐러리 스웩크에게 복싱을 가르치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힐러리 스웩크도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 말을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항상 나 자신을 보호하라.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스스로 잘 보호되고 내 자신이 연약한 모습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야만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의 동력도 있을 수 있고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그 관계를 온전히 지키기 힘들다. 대화를 할 때도 내 자존감이 떨어져 유리 멘탈이 되면 상대의 진심 어린 조언조차도 삐딱하게 듣게 된다. 상대는 가시 돋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가시 돋친 말로 대받아친다. 이렇게 마음의 감기에 걸렸을 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정신적인 감기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역시 protect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